토론자의 토론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발제자 두 분에게 질문한 내용도 있고요. 또 혹시 그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를 두 분 발제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윤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미정 교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 질문들이 다 중요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이 감염병 대유행 때 이 대역병에 대한 그 의료 재원 분배라든지 여기에 대한 합의된 지침이 없다는 문제는 사실은 그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그 보건복지부나 중수본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그것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구나 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본 게 그 가습기 살균제 때 그 해결 방안을 저희가 찾을 때에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6개월 했었거든요, 작업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방안을 찾아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안한 것도 사실은 중증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문제만 제한돼 있지.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중환자실 관련해서 그 환자 배분에 관한 그거는 있지만 이제 결국 문제는 중증 환자의 그 폭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까지 중환자실 병상을 200병상인가 확보한다. 그리고 의료 장비를 확보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고 실제로 치료할 의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오는 환자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그 환자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그 지침을 만들고 그 만든 지침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그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K 방역이라고 해서 대단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K 방역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민들의 협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노인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고 지침에서는 노인 환자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국가의 역량을 위해서는 그럴 때에 그 어떻게 그러면은 노년청에 그 합의를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노년청에 그러면은 예방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의사 개인이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의사가 가지게 되는 윤리적 부담은 얼마나 크겠으며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기관에 의료기관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기관 내에 소속 위원회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큰 기관에서 이걸 다 이 환자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이건 늦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의료기관의 그런 그 환자 입퇴실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중심 인물들을 모아서 그 지침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지침이 일관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이 코비드 19밖에 없겠습니까? 미국은 사르스를 통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이제 뭐 질문 사항은 그 아마 이제 저보다 우리 박은호 신부님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대역병 시기에서 이제 그 치료 재원의 분배에서 가치의 두 가지 중심되는 가치는 공평성과 그 다음에 효율의 최대 극대화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평성의 문제에서 그러면 소외된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K 방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랑할 만한 제가 캐네디안 크리티컬 케어 포럼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안 퍼스펙티브를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걸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그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해서 뭘 했나 하면은 국내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그거를 비자 여부에 상관치 않고 통역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국가가 자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거기에서는 노숙자 포함해서 다 그걸 길가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이랬거든요.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그 방역인데,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진료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명제이지만 현실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을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합의한 지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준수해 주면 되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대역병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공적 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고, 그 신뢰의 바탕은 투명성이죠. 정직하고 이 확실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지침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독감이 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독감인지 코비드 19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에서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국무총리와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났나요?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계속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은호 신부님께서 또 질문에 대한 내용들 또 코멘트 하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또 아까 그 구미정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 가족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가족주의는 의료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을 좀먹는 잠재적 역병인 바, 종교야말로 이를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편승해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어떤 그 환자가 자신에 대한 어떤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가족들이 자꾸 대신 모든 걸 결정하는 분위기,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제 있어 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는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감춰진 채로 이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비인간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아마 가족주의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 사회가 문제가 이제 그 가족의 유대가 이제 튼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족이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가족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원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가족주의라는 말이 더 그 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사회의 어떤 기본 세포라고 얘기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대는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가치들이 전달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세대 간에 굉장히 단절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대화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뭐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나 연명 의료 계획서도 없으면 이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평소에 부모님의 가치관이 어땠는지 생각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조차도 알 수가 없은. 예. 그 사실은 이 연명 의료 결정의 현장이 사실 그 실무자의 얘기로는 온갖 가족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연명의료 결정의 순간이 되니까 그 가족의 불화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살아왔던 뭐 혼인, 뭐 가정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기본 공동체, 기본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종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정말 왜 우리는 그러한 그 가족이 필요한가, 왜 가족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이 각 종교가 해야 될 그러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연명의료 결정법이 잘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두 분의 발제자에게 좀 한 가지씩 제가 질문 드리고 또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은우 신부님께 질문 드릴 것은요. 우리 고윤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방금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의료 자원의 분배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또 새로운 어떤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공평성과 그다음에 효율의 극대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나 또는 세월호에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먼저 그러면 그 구명 보트에 태울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린이 또는 뭐 약자들 또는 여성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전쟁이나 또는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전염병 시대에 상당 부분은 그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신부님께서는 어떤 이 생명 윤리의 측면에서 또 모든 인간은 그 생명이 참 동등하고 다 존엄하다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생존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생존 기간이 더 길 것을 예상되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약간 공리주의적인 원칙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뭐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이냐 요거는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존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가장 이렇게 그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구분 자체는 사실 뭐 공리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사람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아니면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막상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착순 여기는 선착순도 나왔는데 이제 고윤석 교수님께서 이 선착순으로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셔서 저도 처음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이 무작위 접근 방식 요것도 이제 그 뭐 같은 중증도나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그런 무작위 접근 방식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리주의적인 그런 방식들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고윤석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그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그 제한된 의료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환자들을 인공호흡기 또는 중환자실 병상을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할 것인가에 이제 어떤 심사위원회에 대한 말씀 토론자께서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각 의료기관마다 이제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종합병원 특히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중환자실 갖추고 있는 병원들에서 그 기관 내에 이제 의료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의료윤리위원회가 이런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 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소집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대역병 시대의 환자의 배치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와 그 병원의 윤리 만약에 학자가 있으면은 그 소규모 구성에서 국가가 합의된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국가가 먼저 시민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침을 배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건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하고 우리 같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 지침의 내용이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같이 잘 공생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사회가 합의되는 지침을 잘 준비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내에 있는 기관윤리위원회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확산이 대구에서 심했을 때, 별 증상도 없는데 이제 확진된 분들이 병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운 참 상황도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활치료센터 개념이 생기면서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감하게 병원 대신에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는 참 잘 도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우리 저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금 우리 고윤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에 대한 혹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예, 사실 보건복지부라 하더라도 제가 사실 생명윤리 정책과라서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치료센터 이게 그런 문제를 발생한 게 막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만든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내부에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배분 문제 아직은 글쎄요 지금 거의 100명 정도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 뭐 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수본에서 사실은 레벨 1, 2, 3, 4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오늘 중증 환자 발생이 몇 명이면은 어디에 병상을 어떻게 확보한다 이런 그거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우선 그 기준이 너무 좀 조악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현장의 그 기준이 그나마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잘 전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중증 환자가 오늘 갑자기 100명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수본에서 가지고 있는 레벨 3이어서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을 비워서 확보한다 이런 만약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라면은 예를 들어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기존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비웁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대구가 성공한 이유는요. 제일 큰 이유는 대구 동산병원을 통째로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대구 동산병원으로 가고 대구 동산병원에서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를 중환자실을 열어서 옮기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중환자 진료를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가서 그 봉사팀이 가서 맡아서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항에 있던 상급 종합병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구 동산병원의 그거 모델을 한번 복집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민사회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작을 하자는 거죠. 건의드리는 것은요. 네. 예, 이제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토론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토론을 한두 가지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스피스의 병상을 아까 우리 정국기 원장님께서 그 공공병원에 있는 호스피스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병원 전체가 이제 전염병 지정병원화하면서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이 다 이제 퇴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온라인의 어떤 상담 제도 또 온라인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호스피스 아까 우리 정국기 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대학병원에 암으로 말기암으로 진단돼가 더 치료할 수가 없다 환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퇴원을 종용받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프고 토하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요.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면 거기에는 12시간 이상을 머물르지 못합니다. 그럼 A 응급실로 갔다가 다시 B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흑간이라도 좀 입원시켜 주세요. 그래요.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차출당하기 때문에 호스피스가 폐쇄되고 호스피스 하고 있는 지금 기존 호스피스 기관들은 전부 다 뭐 대기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전부 다 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대기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이런 현상을 너무 지금 자주 보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에만 호스피스를 장려하는지 그리고 조그만 호스피스는 사실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닙니다. 로우 테크놀로지. 사랑과 정성과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그 비싼 이런 인력과 장비와 이런 데서 호스피스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왜 이런 정책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지금 시범 사업에서 또 본 사업으로 넘어갔지만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대단히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성루카 호스피스에서도 약 한 20베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베드를 차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가정 호스피스를 받으면 충분히 될 분들이 한 30% 이상은 됩니다. 근데 왜 굳이 호스피스 병상을 차지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도가 없어요. 어떤 그쪽에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확하게 해주고, 사실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환자의 98%가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가정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호스피스 받는다 그러면 가정에서 호스피스 받는다 그러지 우리처럼 병동형 호스피스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코로나 참이 확산 속에서 이게 다 그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출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봉사자는 당연히 못 오고 이제 가족까지도 못 오다 보니까 이게 만약 가정 호스피스가 정말 많이 확산돼 있었으면은 다 가정에서 정말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 잘 돌봄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 사무관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우리 윤득형 본부장님께 이제 한 가지 더 좀 마지막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작년 한 해 동안 각당 복지재단에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11,000건 했었는데 올해는 370건밖에 못했다. 3%밖에 못했다. 각 당이 그 정도면 아마 다른 데는 더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앞으로는 우리 고윤석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코비드 19만이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될 텐데 이런 전염병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제도로만은 정말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 이제 예기치 않는 죽음을 더 많이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연명으로 결정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라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그런 온라인 제도를 이제는 이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스터디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두 가지 아까 그 호스피스에 대한 질문과 우리 윤득경 본부장님 좀 추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그 플랫폼이나 양식이나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일단 허용하는 방침으로 가면은 그러면 쉽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다른 거로는 비대면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의논이 되시고 길을 터주시면은 저희 다 같이 가서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원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마침 여기 국가생명윤리정책 원장님께서 와 계신데 잠깐 앞으로 모셔서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우리 정호진 사무관님 마지막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이 현행법상은 반드시 지정받은 등록기관의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 후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혼자 작성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한다든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비대면의 시대에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통해서 가능한
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8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시대에 이런 그 감염병으로 인한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어떻게 예전처럼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문제는 물론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하는 온라인 그 시스템의 그 활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대면하러 오시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상담을 내방해서 해주기를 원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그 노인 돌봄이라든지 치매 국가 안심 제도라든지 하는 기방문하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들 등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의 세대가 또 그 노인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는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선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상담한 거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촬영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시스템에 촬영을 해서 진술한 것도 그 서명 날인한 것과 동일하게 그 가늠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에 그 계시는 분들과의 상의를 통한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구축은 뭐 편의성을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개인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작성한다든지 하는 거는 일부 현행 법률의 개정 작업 등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무부처인 우리 보건복지부의 우리 정호진 사무관께서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드리려고 생각했던 말씀은 저희 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선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에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세청에서 이제 해주신 올해 온택트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라든지 그 등록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그 이걸 수행을 하면서 좋은 효과들을 많이 봐왔던 거고요. 이 대상자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약간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기에 이렇게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각당 재단에서 그렇게 그 올해 등록 건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이건 전반적으로 그 등록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보건소나 이런데 공공기관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가시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쏠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호스피스 예.
가정 호스피스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복지부 내부에서 저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복지부 내부에서 담당 부서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사실 제일 이 미국은 98%가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무슨 뜻이죠? 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그게 꼭 좋은 점만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가정에서 주로 이제 통증이나 증상 등을 완화시키는 기술들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증 환자가 아니면 호스피스 주로 가정에서 치료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가정 호스피스 팀이 이제 잘 짜여져서 아주 훈련된 그런 팀들이 이제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참 팬데믹 시대의 참 한 가운데에서 또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각당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죽음의 문화가 달라지는 그런 시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감염 질환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염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워낙 우리가 이 냉동 어떤 저게 발전이 돼가지고 굳이 염을 할 필요가 이제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화 자체가 이참에 좀 새롭게 우리 장례 문화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더더욱 안타깝게 정말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전염병 시대의 환자들에 대한 정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시는 분은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이제 선교하시던 분이셨는데 정말 평생을 봉사하시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시신을 웅덩이에 던져줄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가족들은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현지에 그 사람을 구하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그래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좀 관심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라재건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당복지재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